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MBC가 보도한 이 김건희 씨 통화 녹취의 파문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히려 윤석열 후보 주변에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황당하다라는 답변도 나왔는데 통화 녹취 논란에 이어서 법사 논란, 과연 이번 선거판 어떤 논란까지 가는 것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보도 이후에 김건희 씨가 왜 장시간 동안 그런 대화를 서슴없이 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동시에 그 사적 통화를 녹취를 해서 제3의 방송국에게 넘기고 이를 보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동아일보 6면이 쓰고 있는 벌써 올해 들어 네 번째 일어난 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은 이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쐈습니다. 미사일 종류까지 바꿔가면서 아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 네 번째 미사일을 쏴댑니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정초부터 과시하는 건데, 문제는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도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건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박스권입니다. 한겨레신문 5면에서 박스권에 갇힌 이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한겨레 분석. 지지율 30%대 3자 붙박이 이재명. 설 전 토론회로 박스권 뚫을까? 한겨레신문 분석인데, 정권교체 여론, 대장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최대 난관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역전됐고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속.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조간신문에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무속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투 비하 무속 그림자 김건희 리스크 여지는 남았다.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MBC가 보도했던 내용은 이게 과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이 미투 비하에 대한 발언, 그리고 이 무속에 대한 그림자는 여진 정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세계일보 등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의 등을 툭툭 치는 영상까지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분 누군지, 법사인지 무속인지 아니면 누군지 직접 잠시 후 선대위 관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저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회장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생방송 말미에 회장님과 관련된 속보 전해드렸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조간신문 일제히 쓰고 있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지적은 경영만 물러났지 여전히 회장님이다 라는 겁니다. 지주사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이제 와서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부실공사 논란이 없어질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오늘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한파,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한파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강철부대 돌직구쇼,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MBC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통화 녹취된 부분을 일정 정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도도 또 예고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거판의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선거판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통화 내용 추가적으로 공개됐고 무속인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자, 왜 자꾸 이 무속인 논란이 일고 있는지,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건진 법사는 과연 누구인지 잠시 후에 치열한 여야의 의견들 이 스튜디오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MBC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부인의 사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려 부인이 7시간 가까이 국민의힘 표현에 따르면은 함정을 파놓은 자와 통화를 했다는 건데 남편의 이야기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통화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국민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아내가 이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크게 개입하지는 않았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아 실장님, 궁금했던 게 후보도 뭔 그렇게 이런 통화를 오래 했는지, 아마도 내가 선거 때문에 바빠서 아내와 대화를 못한 것 같다라고는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속았다, 함정에 당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 분과 뭐 이렇게 길게 장시간에 걸쳐서 수일간에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아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뭐 경위가 어찌 됐건 간에 아주 가까운, 그다음에 그동안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였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혹시 취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건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는 가족을 둔 배우자로서 첫 시인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시간, 장시간 통화한 건에 대해서는 후보도 그렇고 뭐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도 사실은 조금 뭐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대본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후보도 선대위도 박정아 실장도 일단은 사과하는 게 맞다, 부적절했다. 오늘 사실 많은 조간신문이 어제와 오늘 김건희 씨를 향해서 자중해야 한다라는 사설 등을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신문을 통해서, 사설을 통해서 각 언론이 따갑게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아주 마음 깊이 다들 새기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또 이런 식의 통화가 이루어지거나 녹취가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녹취가 또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 50일도 채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도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53차례나 통화를 하고 그걸 굳이 뭐 7시간이라는데 맞춰서, 그다음에 본인의 매체를 통하지도 않고 MBC라는 또 공영방송의 틀을 타고
방송을 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다른 녹취가 있었다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박정아 실장의 입장은 국민께 논란을 끼쳐드린 것, 후보자 배우자가 자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 이 통화를 녹취한 매체입니다. 녹음한 매체, 그리고 MBC에게 넘긴 매체죠. 그 매체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저희도 충분히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후에 천천히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는 화술이 대단하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서울의 소리 측의 백은종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괜히 MBC 줬나 싶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통화가 녹음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의 매체가 아닌 MBC에게 줘서 MBC가 보도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그 서울의 소리 측의 대표의 이야기는 자 이제 와서 괜히 줬나 싶다. 그리고 앞으로 많으니까 차차 공개하겠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 보도된 MBC의 방송 내용을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 그 상황에서의 어떤 서울의 소리 대표 측의 이야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분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날 밤에 만사를 제쳐두고 그걸 봤습니다. 만사까지 제쳐두고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 아닙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한 내용이 아마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 있어서 변곡점이 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미 뭐 찌라시 형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끝까지 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는데 일단 처음 시작부터 이 녹취 내용이 기자와 후보의 부인과 대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통화를 어떤 내용 자체가 취재 목적이 아니고 벌써 누나 동생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생략이 됐지만요. 내가 그냥 월급도 적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캠퍼스 오면 1억 주겠다. 이건 극히 어떤 기자와 인터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MBC에서 이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제가 볼 때는 사적인 대화다 할지라도 대화 내용은 굉장히 적급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측에 참 공영방송으로서 위치를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내용 자체에서 기대했던 거 그리고 찌라시에 돌아다녔던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 끝나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주변에 계신 내용이 어떠냐. 그랬더니 거의 한두 명 빼고 대부분은 그냥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또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거의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별로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공개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크게 파격적인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민심에 있어서는 또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이후에 어떠한 국민들이 들었을 때의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즉각적인 반응이랄지 즉각적인 방송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별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 서울의 소리 측이 보도되지 않은 미보도분을 일부 공개를 해서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통화 녹취 하나하나를 언제까지 우리가 대선 때까지 이 아까운 방송에 할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좀 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간신문이 보도하는 선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 공개됐는지 살펴보고 패널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학력 위조라고 난리 났잖아. 서울의 소리가 다 원흉이야.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웃음 무사하지 못할 걸. 권력이란 게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라고 두 사람이 누나 동생 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백은종 대표 앞서 들었던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김건희 계획은 조국 정경심도 가만히 좀 있었으면 구속 안 시켰을 텐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빼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거거든요. 김건희 씨가 검찰권을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대화인데 서울의 소리치기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권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이 있었고 국민 위해 몸을 내던지시며 희생하신 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하 뒤에 숨는 분. 우리 남편 연설 외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정말 좋아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너무 다르니까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사실 전재수 의원님께 궁금했던 부분이 제가 요 부분인데 누구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젊은 정치인이 전재수 아닙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이 평가가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됐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번 대선이 정말 경제와 민생,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거진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대전환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5년 미래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예. 이렇게 뭐 이런 소재로 이제 대선이 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아깝다. 예. 예. 그래서 경제와 민생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이 통화 녹음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죠. 그동안 우리가 영부인 후보, 공적 신분인 영부인 후보가 이렇게 대선에 뉴스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MBC가 보도한 거 가지고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통화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고 그리고 녹음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법 요소는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공적 신분이고 공적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내용은 공익성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물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치적 견해가 아닌 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은 인정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빨리 경제와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설 전에 있게 될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인 경제와 민생 이것을 놓고서 경쟁하는 그런 국면으로 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하루빨리 경제와 민생으로 경쟁하는 국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돌직구 좋은 말씀 주셨어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이 대통령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 1분 1초가 굉장히 시급한 이 시점에 과연 이 정도 내용과 논란거리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할지에 대한 전재수 의원의 솔직한 발언이었어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베테랑 기자잖아요.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정치권에서 이 말 저 말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되게 모호하네요. 그냥 복합적인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른바 뭐 떡밥을 던져서 본인들이 표현한 거지만 김건희 씨에게 마치 유리한 정보를 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 과정에서 질문을 또 다른 뭐 반 윤석열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매체들과 상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MBC에 넘겨서 대선 쟁점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취재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언론이 오히려 정치 공작의 플레이어로 나섰다는 점에서 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공작에 이렇게 쉽게 말려든 김건희 씨의 문제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과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비난하는 매체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인물과 쉬운 2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을 통화한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도 물론 이것이 뭐 전인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가 공인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공인이 어떤 발언을 설령 그것이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논란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도 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뭐 민중은 개와 돼지처럼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큰 곤욕을 치른 것처럼 공인이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비판받을 소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미투 대화 같은 건 사실 논란이 좀 되죠. 당연히 마치 뭐 돈을 주지 않아서 미투를 폭로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명백한 2차 가해죠. 그것을 만약 국민의힘이 옹호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피해 호소인을 명백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그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비판이 아니라 그냥 진영 논리 속에서 비판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뭐 두둔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조금 전 설해소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김건희 씨가 마치 조국 전 장관이나 혹은 또 민주당의 여권 인사들이 심하게 반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수사였다처럼 얘기하는 건 그것이 설령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거나 검찰의 당시 분위기가 전혀 무관하게 본인의 개인적 생각을 하더라도 마치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정의나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정의, 절대적 가치, 상식, 헌법 정신 구현이라는 걸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만든 건데 윤석열 후보의 대의를 잘못하면 김건희 씨의 인식이 어떤 경솔한 처신, 경솔한 발언이 그 대의를 허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두 개를 분리해서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 데서 사과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대의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속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MBC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이게 공영방송이 지금 이 선거 시점에 해야 할 일인가? 특히 권영세 의원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칠 것이며 들은 소감은 굉장히 털털하고 솔직한 느낌이고 사실은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랬나. 그래서 한편에서는 약간 안도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 안 하는 캠프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여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최순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게 죄송합니다만 좀 천박하다. 그러니까 이 미투에 대한 인식, 돈으로 회유하고 미투도 돈으로 줬으면 될 텐데 이런 인식이 천박한데? 저는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 2 아니냐? 자, 여야 반응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정아 실장님, 천박한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다. MBC를 상대로 한 의견입니까? MBC와
소위 말하는 녹취를 했다는 서울의 소리를 한꺼번에 예. 권영세 본부장은 얘기한 겁니다.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통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취재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적인 대화를 녹취를 떠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여권과 굉장히 가까운 열린공감 TV에 넘기고 그거를 축적을 해서 어느 시점에 보도할 건가를 상의하고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건가를 논의하고 해서 축적된 거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서울의 소리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걸 녹취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가진 정치적인 공작 그리고 함정이다 예.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 MBC가 자체적으로 데스킹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취재가 됐고 이게 과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에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통화 내용이 다 방송이 된 이후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 아니었나. 그리고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본연의 검증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방송됐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에 두 가지 모두 다 정치적인 공작의 냄새가 충분히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박정희 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질적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건 뭐가 터지건 하면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 반응이 전부 정치적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매사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 수식어까지 붙여서 그냥 정치 공작이 아니고 악질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걸 만든 것도 아니고 없는 걸 튼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냈던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도 아니고 녹음 파일을 입수하는 과정도 위법 사실이 없었고 김건희 씨는 공적 신분이고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은 공익성에 부합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악질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의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2월 29일 날 MBC가 이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하는데 12월 29일 이후에 MBC가 김건희 씨에게 12차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7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반론하시라고. 그리고 해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방송에 반영하겠다라고. 그런데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MBC가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방송 이틀 전까지 아무런 그 해명과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 사실은 김건희 씨 부인에 대해서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정치하면은 질색이다. 그리고 정치하려면 법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정치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능수능란하잖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막힘없이 술술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의 정치평론가 수준 이상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투 발언이라든지 또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떠들썩했지만 떠들썩한 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 발언은 없을지는 몰라도 소소하게, 은은하게, 은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적 통화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공적 의견이 있는 것이면 그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실체가 있다면 정치적 공작이라고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고발 사주권도 그렇고 지금 통화 내역도 사실은 보면은 어제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제 저녁에 집에서 식구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무슨 고도의 뭐 정치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우상호 의원처럼 현근택 대변인처럼 뭐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뒷선인 것처럼,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할 것 같은 배후 인물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MBC 스트레이트가 물론 반론권 얘기하면서 접촉을 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되는지, 어떤 내용이 방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식의 반론할 거냐고 건건이 물어봐야 되는데 MBC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반론권 보장해 줄 테니까 우선 통화하고 인터뷰하자. 이거는 또 다른 함정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해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다음에 또 예고됐던 MBC의 스트레이트가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또 좀 지켜볼 요량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전혀 반론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또 다른 함정이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까지 갑니다. 반론권을 보장한다면서 어떤 내용을 방송할지 보도할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이 건이 잘못됐다고 김건희 측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저런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법원에서도 그거는 7시간 45분을 다 녹취를 뜨면서 어떤 내용인지 골라내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법원이 모든 녹취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한 게 아니다. 따라서 MBC가 반론권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일부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MBC도 반론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MBC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후보 배우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검증하기 위해서 한다. 자, 대선을 앞둔 이쯤에 저도 뭐 언론 많이 접촉해보고 기자들 많이 압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면 상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MBC가 정말 공인에 대한 검증을 한 거라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녹취 얘기,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관련한 녹취 얘기. 김혜경 씨도 녹취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 조카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 형수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녹취가 다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보도해야지. 선관위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전체 풀 버전을 방송이 아니라 틀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대신에 편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 녹취본에 대해서도 MBC는 보도를 해야죠. 그게 국민의 알 권리, 검증의 바른 자세 아닌가요? 왜 이쪽만 검증을 해요? 전 대표님, 혹시 이제 야권에서 정말로 공정하려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김혜경 씨 부인의 녹취가 있는지는 전 잘 몰랐는데 김혜경 씨의 녹취도 같이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틀어야죠. 틀어야죠. MBC가 틀어야 된다? 틀어야죠. 근데 형수 욕설하고 김혜경 씨 녹취도? 틀어야 되죠.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는 틀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순한 기계적 균형, 이 언론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또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내용,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앞에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개 활동하고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하고 국민들 만나고 언론에 얼굴을 내보였다면 이런 호기심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뉴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사실은 이것이 일정 부분 공개가 됐었고 최근에는 부산 서면 로타리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형수 욕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반영돼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뉴스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뉴스 가치가 있을 때 국민들의 아주 이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방송에서 턴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욕설이 저도 이제 욕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에 한 거니까 그것을 방송에서 턴다 그러면 욕설은 방송윤리상, 방송심의윤리상 털 수가 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뉴스 가치가 없는 이야기,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미 회자되고 어디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씨에게 무려 12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문자를 7번 보냈습니다. 문자 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통화가 되고 답장이 와야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예 문자를 남겨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틀 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익적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자꾸만 그것의 공익성 여부를 따진다든지 그걸 가지고서 악의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에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사법부 간섭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 충분히 저희가 들려드렸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건진법사 논란이 나왔는데 이 건진법사가 누구고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함께 보시죠. 세계일보 보도인데 건진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무속인 전모 씨가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직함으로 일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부인을 했고 세계일보 보도는 전모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윤 후보 총장 시절부터 대권 도전 결심 도왔다. 나는 국사가 될 사람. 국사라 함은 과거 왕의 자문 역할 고승.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선대본부 사정 잘 아는 관계자 역시 세계일보 보도인데 주요 인재는 저 건진법사 면접을 보고 난 뒤에 합류한다. 윤 후보와 각별해서 실세로 불렸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나왔고 전모 씨, 건진법사는 산에 기도하러 들어간다 라며 자취를 감춥니다. 세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에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어머니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누구 심심해서 전 보듯이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건진법사 논란이 터져나오자 이재명 후보는 강하게 샤머니즘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윤석열 후보의 답변입니다.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해당 매체가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분이 건진법사라는 분이다라는 게 세계일보 측 보도 내용인데 어깨를 툭툭 쳤다라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반박을 합니다. 이양수석 대변인, 전 씨는 당시 사무실들은 윤 후보에게 직원들 소개했을 뿐이고 후보는 친근감을 표현하며 다가선 전 씨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논란 시작합니다. 일단 검사 출신을 봤을 때 건진 법사, 뭐 국사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세계일보 보도고 이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샤머니즘 안 된다를 때렸어요. 윤석열 후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 영상도 하나 공개됐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사실 그 손가락에 왕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예, 그 손바닥. 예, 손바닥에. 그 이후부터 이제 여당의 이제 무속인 관련 공방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예. 무속인인가 종교인인가를 한번 먼저 구분해야 돼요. 예. 근데 무속인 중에서도 혹세무민하는 무속인인가 아니면 무속인에 의존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구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정말 혹세무민하는 무속인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후보 곁에서 어떤 정치랄지 선거 캠프에 관여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설사 간여를 했더라도 이제 영향을 미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대선이라는 게요. 이 전국을 상대로 선거운동하는 거잖아요. 캠프랄지 관여된 사람이 한 뭐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무속인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종교인도 굉장히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혹세무민한 무속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선거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서 아직 뭐 검증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선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활동을 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이랄지 캠프, 정치에는 관여는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번 대선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키워드는 저는 딱 4가지라고 봐요. 대장동 개발, 그다음에 형수 욕설, 그다음에 김건희 씨, 그다음에 무속인. 이 4가지 키워드가 대선을 마치 결정을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정치를 하는데 네거티브를 할까요? 한 방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험에 보면 전에 이일창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대선 때 김대엽이라는 병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일창 아들의 병역 비리와 관련된 거. 근데 결국 다 거짓인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방의 네거티브로 이 선거를 끝내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도 정책이나 공약과 관련돼서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니까 안 통해요.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지지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방 있어야 하는데 뭘까? 아 그래 이거 방송 나가버리면 이 대선은 끝이야.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무속인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 운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선거의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서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우려를 정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보도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세계일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가 굉장히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뭐 검진법사라는 사실 그런 명칭을 쓰는 무속인이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를 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선거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 드나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인사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지금 저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무속인인지 아까 얘기한 뭐 종교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이 캠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야말로 이양수 수석 대변인 말처럼 캠프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라는데 어떻게 저분이 윤석열 후보도 모르는 1일날 이제 저기 사실은 신년을 맞아서 1일날 캠프를 이제 방문해 도는 건데 그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이.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저런 해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뭐 조금 전 김광삼이라서 말씀하셨지만 왕자 논란으로 시작된 거죠.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유승민 경선 후보가 천공수승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또 윤석열 후보가 천공수승 그런 분 아니다. 유튜브를 봐라.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죠. 거기서 또 김건희 씨가 뭐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뭐 그러면 도사랑 뭐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맞물리면서 저런 이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공적 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게 어떤 공적 조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비선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저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공적 조직에서 권영세 본부장을 비롯해서 그 라인에서 정리를 해낼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저 논란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예. 국민의힘 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분명 같이 듭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박정희 실장님, 네. 저분이 건진법사예요? 그런 걸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건진법사가 저기 왜 있습니까? 아, 저게 어떻게 저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재명 부장 얘기한 것처럼 1월 1일 날 금년 예. 1월 1일 날 한 10며칠 전이죠. 윤석열 후보가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캠프를 소위 예. 한 바퀴 격려차 돕니다. 도는 과정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사무실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고 거기서 아마 저렇게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안내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찍힌 걸로 보여요.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조직본부에 애초에 왜 옵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그 공보단도 우연히 네트워크 본부랑 한 층을 같이 써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심지어는 쓰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네트워크 본부에 건진 저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세계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 메시지 심지어는 인재 등용까지 저 사람의 뭐 의견을 예. 따랐다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억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일보 보도 내용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람들 합류할 때는 다 건진법사 면접 보고 들어갔다. 사실이에요? 아니죠. 저도 사실은 경선 캠프부터 합류했던 게 아니고 한 50일 전부터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가서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 뭐 누구 따로 본 사람 없어요. 건진법사라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요. 우리 어제 있었던 우리 같은 식구 김병민 대변인도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이고요. 전주의 대변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모르는 사람이다. 도대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안 보셨어요? 아 그럼요. 건진법사 면접? 아 그럼요. 안 봤다. 그리고 저분이 법사는 맞아요? 아 이제 일단 법사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주장을 이제 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아닌데 종교계에 있는 아니다. 법사라고 말을 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저 다 하면 일정 회의, 메시지 회의 다 가도요. 저런 사람 없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 윤석열 후보가 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네요. 해산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하고 방송 들어왔는데 속보예요, 속보. 제가 속보 말씀드린 거예요. 아. 무속인 참여 논란 네트워크 본부 해산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이다. 박정희 대변인도 그러고 후보도 그러고 그런 말이죠. 네. 김병민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예.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쨌든 알 왜 수 자꾸 있을까요? 저런 법사 얘기가 나오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자고 나면 달라지는 그들. 각종 여론조사들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지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민심 진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입니다. 리얼미터 결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결과 지지율이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0.6%, 이재명 후보가 36.7%인데 흥미로운 건 이게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2.9, 심상정 후보 2.0이 나왔습니다. 민심진심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오차범위 박 맞죠? 제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오차범위 박 맞습니다. 이게 3,000명 이상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8%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바뀌죠. 예, 그러면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추이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설 때 골든 크로스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40%를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는 40%를 넘지 못했고 오히려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을 넘은 거군요. 반전됐죠. 예.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이달 첫째 주에 쏟아졌던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는 추세였거든요. 신년에는. 근데 뒤집어졌어요. 예. 이게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가까스로 지난 6일 저녁 8시경 봉합이 됐죠. 예. 말 그대로 투스톤즈 갈등에서 투스톤즈 화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매직, 20대 남자, 2대 남, 3대 남, 이게 이제 지지층이 결집된 것이고, 이른바 멸콩 보수 결집 효과.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중도 보수까지 확장되면서 결집되는 효과. 예. 이른바 이준석 매직, 그다음에 멸콩, 북한 미사일 결집 효과로 예. 윤석열 후보가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 조사는 앞서는 결과죠. 그러면 알았어요. 윤 후보가 오른 이유는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락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락한 건 역시 이 악재죠. 대장동 리스크. 대장동.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했던 인물도 일단 사망을 했어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그 후폭풍 여기까지 온다는 거고. 지속적으로 미스터리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논란이 지속되면 대선 후보든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이다. 길어지면 이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논란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 이른바 MZ세대도 변동성이 더 커져 버렸고 이탈하고 중도층도 이탈하고 이런 악재가 생기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또는 지지율이 주춤 내려간 결과죠. 그렇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역전을 했다라는 결과 살펴봤습니다. 넥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돼 있는데 바로 보여드리죠. 이재명 후보가 32.9%, 윤석열 후보가 31.6%로 요거는 오차범위 안으로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준비했는데 앞서 12월 작년 말 34.9, 26.0으로 벌어졌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32.9 대 31.6으로 오차범위 내로 딱 붙었다라는 건 역시 앞서서 배 수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윤 후보의 상승세와 이 후보의 하락세가 맞물린 지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리얼미터, 앞선 리얼미터 결과에서 M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 배 수장님이 매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20대 지지율만 저희가 한번 따로 떼서 봤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20대 지지율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월 1주차에서 1월 2주차가 될 동안 20대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나 요동쳤을까 윤 후보 지지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9에서 47.4, 이재명 후보는 29.7에서 21.8, 안철수 18.2에서 18.4, 심상정 6.1에서 4.0. 배 수장님, 네. 20대들의 지지율이 정말로 요동쳤는데 특히 윤 후보가 25.9에서 47.4. 자,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준석 매직이죠. 이준석 매직. 2대 남, 3대 남을 중심으로 해서 20대 지지층들이 회복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이른바 이준석 스타일 메시지 전달이 있었죠. 그러니까 20대 남자를 중심으로 싹 결집되면서 30대 남자까지 끌어당겼고, 여기 이제 20대 전반이 올라가는 이른바 이준석 마법, 매직, 이게 발생을 한 거고, 멸콩 효과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관련 조사를 해보면 20대가 신안보 세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죠. 이런 이슈도 멸콩, 20대도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20대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 상승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같은 시점에 보면 안철수 후보는 20대를 견인해 왔는데 지지율이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안보 이슈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작아지는 안철수 후보죠. 그러니까 안보 이슈가 불거지니까 윤석열 후보는 쑥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는 하락하고 안철수 후보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어제 미사일 또 쐈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결과 함께 보시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대 심상정 후보, 즉 야권 단일화가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37.0, 윤석열 45.2. 반면 야권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로 됐을 경우 이재명 34.3, 안철수 42.2.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팽팽하죠. 팽팽한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이재명 후보와 상대했을 때 경쟁력이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가 두 가지죠. 이준석 매직, 2030 MZ세대 견인, 그리고 멸콩 북한 미사일 안보 보수 결집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는 이제는 팽팽해진 거예요. 이제는 윤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 후보로 단일화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와 격차도 거의 비슷해졌다. 이제는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 윤 후보, 안철수 후보 막상 막하가 된 거죠. 그럼 반드시 단일화는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 김진 앵커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윤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누가 적합할까요? 라는 문항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단일화를 했을 경우 경쟁력 윤석열 38.5, 안철수 35.9. 단일화를 한다면 적합도 윤석열 36.3, 안철수 41.3. 결과적으로 질문의 차이가 미묘한 답변의 차이를 불렀다는 건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누가 더 적합할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배수장님. 네. 언뜻 보기에는 경쟁력 있다, 적합하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은 경쟁력은 일단 그래도 자기 지지 기반을 더 폭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물어보면 오차 범위 내라도 윤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적합도를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합도를 물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 쪽으로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그래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 후보가 나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왜 안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응답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못마땅하거든요. 그거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돌 노래 중에서 고민하지 마 이게 있는데 고민하지 마. 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고민 많이 하게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효리 씨 노래 아닙니까? 그 아이돌 노래가 아니라. 어쨌거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왜냐하면 적합도를 물어보느냐 경쟁력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결과가. 이래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질문 방식 어떻게 결과를 내냐 고민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가정했을 때 여론조사의 질문 방식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와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결과처럼. 그래서 누가 더 적합하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제3의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무 재밌다, 변호사님. 그러면 단일화 만약 협상을 할 때 치열하겠는데요, 이재명 기자? 매우 치열하죠. 사실 이 그래요? 경쟁력이냐 적합도냐는 단일화의 핵심 이슈입니다. 그게 2002년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때부터 그래요? 지난해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까지 결국 핵심 쟁점은 경쟁력과 그다음에 적합도를 어떻게 절충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몽주 2002년 단일화 때는 결국은 싸우다가 문구를 절충합니다.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누굴 지지하냐로 그 문구를 절충합니다. 경쟁력과 적합도를 함께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오세훈 안철수 후보 때는 문구를 절충하는 게 아니라 1,600명 샘플을 조사하면서 800명은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800명은 누가 더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구를 절충할지 아니면 사람을 구분해서 아예 경쟁력과 적합도를 따로 물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번에도 윤석열, 안철수 만약에 두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 결국 싸움은 경쟁력과 적합도를 어떻게 절충할까의 싸움인데 오늘 나온 저 조선일보의 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양쪽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확실하게 우위하다 볼 수는 없으나 그렇군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경쟁력에서 다소 우세한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에 다소 우세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문구를 절충할지 사람을 나눌지 모르겠으나 어떤 식으로 단일화 룰을 만들든 누가 이긴다는 걸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현상, 배준철 소장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소위 쇼츠 영상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많습니다. 만 나이를 통일하겠다라는 공약도 올라왔다는데 함께 보시죠. 대표님, 올해로 또 한 살 더 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놀리시는 거죠? 그럴 리가. 그래서 올해로 대표님 몇 살이죠? 38? 아니 36이요. 왜 갑자기 2살이나 어려져요? 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좋아, 빠르게 가.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박스권 이재명 후보 조금 전 지지율 결과 봤는데 이 설 밥상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세 후보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살펴보시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뼈와 제 살과 제 피를 만들었던 대구 경북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 엄청난 격차들을 좀 이겨내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 핵심적인 가치가 됐다. 대구에서 3차례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릅니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자율과 창의의 경제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대구는 제 아내와 함께 목숨 걸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곳입니다. 대구 경북이 살아나야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20대 남자들이 윤 후보에게 쏠리는 것을 겨냥했을까요? 병사통신비 반값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48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국군 장병 반값통신료 공약이 나왔습니다. 사기 진작 정부가 일부 비용 부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계사에 방문을 해서 108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살펴보시죠. 참회와 성찰의 108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의 이 부적절한 말씀으로 인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다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교계와 의원님들 간에 많은 소통과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져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아니, 정청래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의원님들 같이 가서 저 힘든 108배를 합니까? 저는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사찰들이 문화재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특화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재료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문화재를 복원한다랄지 관리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나 사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신도들의 어떤 낸 돈만 가지고는 이걸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사찰을 방문할 때 돈을 받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봉익임살준단처럼
아무런 그 봉희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가지고 떼돈 번 사람 아니에요. 이게 마치 이 불교계 자체를 갖다가 봉희 김선달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노발대발했고 또 정청래 의원에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아마 불교 신도 몇백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불교계에서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몰려가가지고 108배를 절을 하는데 사실은 108배 저도 옛날에 그전에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자, 이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논쟁 중입니다.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잇따른 의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을 만나고 왔는데 유족 측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게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본인의 선택에 한 것이든지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강요된 죽음이다. 그래서 간접 살인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죽음에 마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무슨 흥망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격을 살인했습니다. 금일 김기현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어요. 네.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차례 이제 사과 요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특정 대선 후보를 향해서 간접 살인을 한 거다. 이재명 후보가 간접 살인을 한 거다. 그리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라. 이 요구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셨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뭐 살인이든 직접적 살인이든 간접 살인이든 간에 CCTV도 좀 돌려보고 적어도 국가수의 어떤 과학적인 부검 결과도 좀 보고 전후 맥락도 보고 건강 상태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간접 살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뒤에 그 죽음 뒤에 뭔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온 겁니다. 몇 차례 사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장을 굽히지도 않을 뿐더러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심장마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살인을 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살인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론을 상당히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지원 실장님요. 직접적인 사인이 일단은 고인, 참 안타까운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직접적인 사인이 대동맥 박피에 의한 뭐 이게 돌아가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 고인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 문제를 그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뭐 창원인지 마산인지 집도 떠나서 여기 와서 혼자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 고인에 대해서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몰아가면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직접적인 사인이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현대인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몸에 미쳤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으니까 저는 뭐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 판단 기다리면 되는 건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게 아니면 뭐 마치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라고 할 일은 전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원인을 제공했던 아니건 어쨌든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숙연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여론의 재심을 대선에서 받겠다라고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뼈아픈 저의 우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의당의 역할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이 6%였습니다. 6% 득표율. 그때 정의당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상정 후보가 지금 얘기했듯이 심상정 후보가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명분 없이 정의당이 동조해버렸다가 정의당 스스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판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명분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명분은 있죠, 분명히. 어쨌든 그 취지 자체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갖자라는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본인들이 아쉽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목이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당시에 뭐 조국 사태 등을 비롯해서 각종 현안에 있어서 어떤 정의당만의 어떤 공정성, 선명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을 동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서는 뭐 좀 심하게 하면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죠. 다시 얘기해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오판을 했다. 결국 최악의 수를 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때 사실은 참 의아한 게 지금 되짚어보면 많은 조간신문들과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양당 모두 위성정당 만들 거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노렸던 것처럼 이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 효과를 톡톡히 못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굽힐 필요 없다. 이런 지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는 뭐 전재수원에서 죄송하지만 민주당이 사실 정의당이 분명히 반성을 해줘야 할, 사과를 해야 할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해서 만약 이걸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정치에 옳으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공언을 했고 본인들이 그래서 만들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여러 차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들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선거에서의 실리를 위해서 뭐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보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내몰렸죠. 뭐 소 잃고 외양간 쳐다본 겁니까? 아니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 겁니까? 둘 다 뭐 비슷하게 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그냥 뼈 아픈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저는 정의당이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전 지금 심상정 의원이 한 것처럼 처절한 반성 속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뭐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저는 지금 이번 대선 자체가 정의당이 어쨌든 다시 진보 정당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핫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TBS 예산을 놓고 설전을 또 벌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세훈 시의회 TBS 예산 놓고 설전, 시의회의 서울런, 오세훈 공약 사업 예산 삭감 비판. 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이죠. 오 시장, TBS 출연금 삭감 이유가 뭐냐? 돈줄 쥐고 흔들며 언론제가 물리는 꼴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오 시장, 운영 재원은 시민 혈세로 방송 내용은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당한 논리인가?
특정 프로그램은 개인 방송이냐는 비아냥까지 TBS 길들이기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맞받아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결국은 오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가 있는 시의회가 김어준 씨의 방송 논란 문제를 두고 예산 설정까지 벌이는군요. 근데 서울시장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생각은 일단 뭐 TBS 자체가 이제 재정 자립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정치인 이유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치의 편향, 특히 야당이 불리하고 여당이 유리한 그런 방송을 많이 했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바로잡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떠한 재정적인 억지를 재물로 말미암아서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사실 서울 시민의 혈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방송으로서 재정 자립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원의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130억 이상을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반절 정도밖에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의 이전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시하고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또 그 대신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러한 서울시 의회의 어떤 마찰의 평가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지방선거,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거의 뭐 서울시의원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뭐 99% 정도 장악하고 있죠. 98%, 9%. 그렇지만 아마 6월 선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아마 서울 시민의 심리가 견제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야당 쪽에 어떤 시의원이 많이 당선된다고 하면 결국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제까지 시에 관한 행정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의 정체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태가 책임 회피의 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로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책무를 회피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현대산업개발에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번 부실 시공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성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자, 언론에서는 이 사퇴가 이 반쪽 사퇴가 아니냐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주사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장의 지적은 정 회장이 최대 주주로 여론 잠잠의 이유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돼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거는 이용석 광주시장의 의견이니까요. 국토부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국토부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현대산업개발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 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실공사 등 처벌, 1년 이내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 말소. 만약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는 건 이건 가장 고강도의 강한 징계가 나올 수 있을 징계라는 선인데 아직까지 어떤 선에서 국토부가 꺼낼지는 미지수예요.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게 이제 정몽규 이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결국 지주사 회장은 유지를 했죠.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꼼수 사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뭐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그래서 뭐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 없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뭐 대리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장직에 물러났다 안 물러났다 이것이 꼼수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예. 분명한 건 현대산업개발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 파악을 노력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굳히는 작업을 보통 2주는 해야 되는데 6일밖에 안 했다. 이런 게 이미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테고 결국 전 정몽규 회장 역시 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원인 조사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그것이 바로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첫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거기에 조사에 대해서 얼마큼 철저하게 회사 스스로가 원인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전 이 문제로 지금 어제의 그 기자회견에 본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대 아이파크잖아요. 박정환 대변인. 이 입주민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아이파크 전세 매물 20% 급증. 강남에서도 속속 전세로 돌리고 물량 늘면서 호가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친 거고 전세로 사시는 세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와 주거 안정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민간 아파트 하면은 같은 입지에 있어도 브랜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현재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진 그 아파트들을 이름을 떼겠다는 주민들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실은 해외 진출 많이 하고 있어요. 플랜트 이 건설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공신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게 뭐 보통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책임과 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건설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광주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끝까지 책임,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해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 저는 정몽규 회장이 끝까지 대주주로서 저는 뭐 지주사 회장으로서 모든 재산을 걸더라도 좀 책임지게끔 사실은 저도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